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 중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서양 문명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명과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서양인들의 세계관을 넓혀주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한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이러한 문명이 조금 더 유럽의 서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그 결과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조그만한 소도시인 로마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로마는 비록 조그만한 도시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고 북아프리카의 강자인 카르타고마저 제압하는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결과 유럽이 로마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했다고 했죠. 바로 이 로마 시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유럽의 고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할 내용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표현했고 서양 중세 역사의 시작이라고 했죠. 자, 칠판을 보시면 제가 게르만족의 이동, 그 옆에 고대 가로치고 로마라고 했죠. 그리고 화살표 치고 중세로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 아마 제목부터 약간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고대가 대체 무엇이며 중세가 대체 무엇이며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고대가 무엇인지 중세가 무엇인지는 시험 문제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과거를 구분짓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역사가들이 과거를 연구하면서 A라는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A라는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고 아주 A라는 시대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B라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쳐봐요. 현대의 역사가가 과거를 연구했을 때. 그럼 A라는 시대와 B라는 시대를 구분지어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용어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용어예요. 현재의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공부할 때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들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런 용어예요.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 가지 이제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죠. 근데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생 이 시절과 여러분들 유치원 다녔을 때 생각나세요? 부모님의 영향을 강력히 받으면서 대다수의 시간을 가정과 유치원에서 지내던 그 유년기의 시절과 지금 청소년기의 시절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한 대략 7살, 8살까지의 시기를 유년기라고 한다면 현재의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구분지어서 부르는 거죠. 또 이런 청소년기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때가 오겠죠. 바로 여러분이 20살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찾았을 때, 이때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그전의 청소년기에 비해서 또 확연한 큰 변화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구분지어서 부른다면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죠. 그런 것처럼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이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 서양 문명의 역사에 고대 문명의 역사를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했죠? 로마까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르만족의 이동이 이 고대 로마의 역사가 어찌 보면 종료가 되고 유럽 서양의 역사가 중세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학습할 게르만족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 이전의 사회에선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작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가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면서 로마라는 이름하에 이 전 유럽이 하나의 거대 문명권이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유럽이 로마화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로마가 지중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유럽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북유럽 일대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어찌 보면 미지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들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르만족이 로마가 무서워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로마가 살고 있는 이 남유럽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로마가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일부 로마는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유럽이 혼돈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필기를 하면서. 우리 제목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대체 게르만족이 누구이고 또 얘네들이 갑자기 이동을 왜 했느냐? 이거부터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게르만족들은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북쪽 지역에, 오늘날 북유럽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요 일대를 북유럽이라고 하죠. 이 북유럽 일대와 유럽 본토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요 일대 반도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럽 본토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발트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이 발트해 인근 연안에서 살고 있던 민족을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족들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서 북유럽 일대에 살고 있었어요. 아직 로마화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게르만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로마가 혼돈의 세계로 빠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게르만족이 누구냐면 아직 로마화되지 않은 북방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로마화되지 않은 북방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혹여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역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게르만이 알파벳으로 쓰다 보면 G-E-R-M-A-N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여기에 Y자 하나를 붙이면 저머니가 되고 현재 독일을 부르는 용어가 돼요. 저머니, 게르만.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을 독일이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게르만족은 아주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반달족, 프랑크족, 고트족, 랑고바르드족, 부른크드족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을 통칭해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독일을 저머니 혹은 이걸 이제 게르만 이렇게 읽는데 그렇다고 해서 게르만족을 독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쉽게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사에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중화민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만리장성 이북이나 중화민족 이 영향력 아래 살지 않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민족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표현했죠. 그 오랑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랑캐. 중국에서는 자신들 이외의 민족들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치부했듯이 유럽에서 로마화되지 않은 북방 유럽 민족들을 전부 다 이 게르만 민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로마화되지 않은 그런 북방 유럽 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이 아직 전부 다 로마화되지 않았다고 또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아주 뛰어난 문명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죠. 그럼 그 주변 일대는 전부 다 로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로마화 되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이들은 로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북방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로마인 군단들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로마가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고 했죠. 하지만 로마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점점 떨어지고 로마 시민들이 군대 가기를 기피하게 돼요. 근데 로마라는 국가를, 제국을 유지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군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게르만족들을 데리고 갔다가 용병으로 활용했어요. 이 로마 용병으로 활약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교류가 일어나겠죠. 이 과정에서 로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던 민족이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일부만 교류를 하고 있다가 대거 남쪽으로, 로마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동한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게르만족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동한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인구를 부양할 만한 농경지가 좀 부족해지겠죠. 농경지가 부족해지겠죠. 근데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지가 부족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오는 이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군가 이 게르만족들을 그 지역에서 못 살게 괴롭히고 압박을 했던 또 다른 민족이 유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민족이 누구냐면 훈족이에요. 훈족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훈족이 누구냐? 이 훈족은 우리 동양사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할 텐데 동양사 시간에 중국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깜짝 놀라겠죠? 아니, 갑자기 지금 유럽 서양사 공부하다가 저 멀리 아직 유럽인들, 서양인들이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중국 이야기를 하다니 하고 이제 놀랄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왕이 국가가 진나라예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진시황이고 진시황이 가장 두려워했던 유목민족이 중국 북쪽에 있었던 흉노족이라고 있어요. 이 진시황도 두려움에 떨었고 이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진시황이 세운 중국의 세계적 건축물이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이 진시황의 진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고 중국은 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왕조로 바뀌게 되는데 한이라고 하는 나라 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황제가 한무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무제가 여전히 흉노를 정벌하지 못했지만 흉노 세력들을 일정 부분 북쪽으로 더욱더 몰아내버려요. 이 한무제가 흉노족을 몰아낸 것을 시작으로 흉노족이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럽이 있던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하고 그 이동의 결과 유럽 지역까지 흉노족의 일파인 훈족이 훈족이 흉노족이기도 하지만 한무제의 공격을 피해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흉노족의 일파가 유럽 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족이라고 부르는 이들 흉노족은 아주 강력한 기마병을 바탕으로 이 유럽 지역에 다다르자마자 이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약탈 대상이 바로 북방 유럽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족들이에요. 이 게르만족들이 가뜩이나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지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훈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마병을 구성으로 한 이 훈족들이 약탈에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게르만족들이 남쪽 로마로 내려오기를 간곡히 요청했는데
로마 또한 이것을 상당히 거부했다고 해요. 그 결과 게르만족들은 약간 어찌 보면 샌드위치 같은 형국이 돼버린 거죠. 훈족이 위쪽에서는 압박해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강력한 로마가 내려오지 말라고 또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게르만족이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다수,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민족 이동을 남쪽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로마는 쇠퇴기에 이르는 시기였거든요.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이것을 어찌어찌 막아낼 수 있었겠지만 로마가 쇠퇴기에 이르렀을 즈음 게르만족들이 훈족의 압박을 받고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다수의 게르만족들이 남쪽에 있는 로마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당시 쇠퇴기에 빠지고 있었던 로마는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혼돈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좀 도식화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식화돼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로마가 전 유럽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화되지 않은 북방의 유럽 민족들을 게르만족이라고 했죠. 그런데 게르만족을 지금의 독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게르만족이라고 칭하는 게르만족이라고 통칭할 뿐이지 그 이 게르만족의 세세한 부분을 뜯어보면 아주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이라고 칭하는 민족들에는 무슨 민족이 있냐면 고트족이라고 하는 민족도 있고 그리고 반달족이라고 하는 민족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랑크족이라고 불리는 민족도 있고 그리고 랑고바르드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있어요. 이들을 그냥 통칭해서 로마화되지 않은 게르만족이라고 통칭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지가 부족해지고 또 이 와중에 누가 압박을 한다? 바로 이 훈족이 이 게르만족들을 압박하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더 이상 이제 피할 구석이 없기 때문에 남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로마가 상당히 쇠퇴해 있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의 대거 이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로마가 혼돈에 빠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고트족은 410년에 로마의 본토이자 로마가 시작된 그 로마 도시까지 약탈할 정도로 아주 로마 도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반달족도 로마 도시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이전에 고트족이 행했던 행위보다 더 심하게 로마를 약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행위가 기원이 돼서 만들어진 용어가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로마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고트족, 반달족, 또 뭐 부르근드족, 프랑크족, 랑고바르드족이 로마로 통일된 그 제국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휘젓고 다니면서 고트족은 지금의 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프랑스 인근 고지역에 나름의 왕국을 유지하다가 멸망하게 되고 반달족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 일대를 또 장악했다고 해요. 또 여기 뭐 부르근드족은 지금의 프랑스 북부와 폴란드 일대, 뭐 이런데 프랑스 북부와 뭐 독일 일대, 뭐 이런 데 지역을 또 장악했다고 하고. 선생님도 이게 용어 설명이 좀 위치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하여튼 여러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통일된 그 로마 제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로마가 제국으로서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 지도 교과서 11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14페이지를 펴보시면 이런 수많은 게르만족 일파가 유럽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것을 이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그 화살표 경로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딱 하나. 로마라는 이름 아래 통일되었던 유럽의 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의 시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복잡한 시대가 되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유럽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 로마에 큰 변화가 생겨요. 로마 쇠퇴기에 선생님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한번 설명했어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를 2등분했다고 했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리고 각각의 황제와 부황제를 둬가지고 총 4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뭐 그런 분할 통치를 시작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동로마와 서로마의 구분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점 확연히 그 선이 짙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신의 아들 2명에게 동로마와 서로마를 쪼개서 넘겨주게 돼요. 그 결과 395년에 로마가 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기 이르릅니다. 다시 로마는 쇠퇴해가고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훈족의 압박을 받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내려오면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로마가 결국에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두 아들들에 의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게르만족의 이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395년에 서동로마로 분열되었고 410년에 고트족이 이 로마를 한번 쑥대밭 만들었고, 그리고 반달족은 455년에 또 로마를 약탈하는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로마를 크게 약탈하는 이런 아주 혼돈의 시기였어요. 결국에 로마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버텨내지 못하겠죠? 결국 로마는 2개 로마로 쪼개진 이후에 특히 서로마 일대를 게르만족들이 집중 포화를 했어요. 결국에 서로마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서로마 일대를, 서유럽 일대를 통치하는 제국이 사라졌다는 거죠. 즉 서유럽 일대가 완전 분열, 좀 심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로마라는 행정부가 사라진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동로마는 어떻게 됐냐? 동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동로마는 이 이후부터 무려 1000년 이상을 유지하게 돼요. 1000년 이상을.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을 흔히 무슨 제국이라고 하냐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우리 콘스탄티누스라고 공부해 보았죠. 그 콘스탄티누스가 세운 동로마 지역의 도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했죠.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이 그리스인들은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어요. 그 비잔티움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이 1000년가량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요. 혹은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무려 1000년가량을 유지하게 돼요. 이렇게 로마라는 이름 아래 전 유럽이 하나였다가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동로마는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낸 이후에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결국에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유럽의 역사가 2등분된 거죠. 서로마 따로, 동로마 따로. 그 중에 우리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유럽 일대가 어떻게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게르만족의 이동에 공격을 막지 못하고 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 지역은 이 게르만족의 이동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천년 더 유지하게 되고 그 이름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거대 문명권을 이루고 있던 유럽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분열이 되게 이르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표로 구분해 본 것이에요. 이쪽이 서유럽, 이쪽이 동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한 이 서유럽 일대, 이른바 무정부 상태가 되었던 이 서유럽 일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죠. 그죠? 멸망을 하고 그 서유럽 일대를 여러 게르만족들이 각 지역마다 또 다른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게르만의 수많은 민족들이 한 지역씩 차지하면서 여러 왕국들을 세우고 여러 왕국들이 난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은 게르만 왕국들이 난립했다. 게르만 왕국들이 난립했다. 이렇게 필기를 할게요. 난립이란 것이 어지러이 세워지고 망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여러 게르만 왕국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르만 왕국이 있어요. 바로 그 게르만 민족이 앞에 선생님이 게르만 민족을 설명하다가 요 프랑크족, 요 프랑크족만은 요 노란색 분필로 필기를 했죠.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눈에 잘 띄게 필기한 거겠죠. 그죠? 이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의 일파였어요. 이 게르만족들이 서유럽 일대에 여러 왕국들을 세우고 망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르만 왕국이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란 거예요.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이에요. 그 게르만족 중에 눈여겨봐야 될 민족이 바로 이 프랑크족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또 축구복을 입고 왔는데 이 축구복이 프랑스 국가대표팀 유니폼이거든요. 일부러 이 유니폼을 입고 온 이유가 바로 현재 프랑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옷을 입고 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서유럽 일대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난립하는 와중에 눈여겨봐야 될 왕국이 어디다?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인데 왜 프랑크 왕국을 눈여겨봐야 되느냐?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이야기할 때 수업의 제목을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했고 그 옆에 선생님이 고대와 중세라고 표현했죠.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죠? 자,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시대 구분은 아주 현격한 변화 혹은 차이점이 있었을 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서양 유럽의 고대 문명은 로마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양 유럽의 고대는 곧 로마였어요. 하지만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로마 요소에 여러 요소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섞였냐면 제가 제목에도 적어놨죠. 바로 게르만 민족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가 뒤섞이겠죠. 또 하나 여기에 어떤 문화가 뒤섞이냐면 바로 현재 유럽인들이 대다수 믿고 있는 크리스토교 종교가 또 유럽에 융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서양 중세 시대예요. 다시 유럽의 문화는 로마 문화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곧 서양 유럽의 고대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고 로마와 뒤섞이기 시작하겠죠. 자연스럽게 로마와 게르만 문화가 뒤섞일 텐데 근데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한데 잘 어우러질까요? 잘 어우러지지 않겠죠? 하지만 서로 이질적인 로마와 게르만 문화가 뒤섞이는 데 있어서 나름의 중간자적 역할을 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크리스트교예요.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질적이었던 로마와 게르만 이 문화를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요. 마치 어찌 보면 비유한다면 크리스트교가 우리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이질적인 로마 남성과 이질적인 게르만 여성이 이 중매쟁이인 크리스트교를 통해 가지고 부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표현한다면
로마 요소가 게르만 요소와 합쳐지는데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누가 한다? 크리스트교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양 중세 역사는 이렇게 크리스트교를 매개로 로마와 게르만 요소가 합쳐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트교를 매개로 로마와 게르만 요소가 섞이기 시작한 그런 모범, 표준이 되는 그런 왕국이 있겠죠? 바로 그런 표준이 되는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도 어디 민족이라고 했어요? 게르만족이에요. 그럼 어디와 이질적이겠어요? 로마와 이질적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누가 껴서? 크리스트교가 껴가지고 이 이질적이었던 두 요소가 혼합돼가지고 융성했던 국가가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 왜 유독 수많은 게르만 왕국 중에 프랑크 왕국만 이렇게 번성을 했냐? 우선 첫 번째 요소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른 이 게르만 왕국들은 너무나 자신의 원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국을 만들고 그곳에서 발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원주지를 버리고 먼 지역에서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프랑크 왕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프랑크 왕국은 원주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민족이 흥했던, 일어났던, 발원했던 그 원주지를 기반으로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다른 게르만 왕국에 비해서 더욱더 번성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방금 선생님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크리스토교를 매개로 이질적인 이 두 요소가 어떻게 프랑크 왕국 내에서 융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와 게르만은 이질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면이 가장 이질적이었냐면 우선 종교상으로 상당히 이질적이었다고 해요. 그 종교상으로 이질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트교. 자, 이 크리스트교 신자들도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이 크리스트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네, 바로 예수죠, 예수. 근데 이 예수가 크리스트교를 창시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크리스트교의 기원은 바로 어디냐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과거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했는데 이 유대교를 전 세계화 시킨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수를 사람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어찌 보면 신성모독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냥 편의상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를 나름 세계화 시킨 사람을 예수라고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유 종교였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고 이 예수에 의해서 크리스트교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그 즈음에 로마 민중들에게 암암리에 막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초창기의 로마는 이 크리스트교를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냐면 로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이 있는 그런 다신교였고 또 황제를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크리스트교는 이거와 전혀 다르죠. 로마는 다신교인데 예수의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을 따르는 종교이고 또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했는데 크리스트교에서는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 로마는 이 예수의 크리스트교를 상당히 박해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비온 뒤의 땅은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종교도 이런 박해 과정을 거쳐가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겠죠. 이 박해 과정을 이겨내고 크리스트교는 로마 전역에 더욱더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 전역에 퍼진 크리스트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로마의 뭐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됐죠. 뭐 그리스도교만 믿어라 뭐 이렇게 따른 건 아니지만 나름의 인증서를 부여해준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로마 전역에 더욱더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는 로마에만 확산됐던 게 아니고 바로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냐면 게르만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 게르만족들이 믿고 있던 종파와 교리와 로마인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도교 종파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로마인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학생들은 잘 이해할 텐데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그런 종파를 믿고 있는 이 종교가 로마 그리스도교예요. 하지만 게르만족들은 이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냥 종파가 다르다. 게르만, 로마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데 약간 교리상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와 이 게르만족들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수많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 교리상 종파 차이점이에요. 이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이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약간 차이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누가 조정을 했냐면 이 바로 로마 그리스도교가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프랑크 왕국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로마 요소와 합쳐지게 되겠죠. 그 합쳐지게 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 있어요. 왕. 자,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어요. 클로비스 사람 이름이에요.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요. 어떻게 개종하냐면 로마 카톨릭 교리로.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을 해요. 원래 게르만족들이 믿고 있던 그 카톨릭 교리를 버리고 로마인들이 믿고 있던 교리로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저 북쪽에서 대거 내려온 게르만족들을 야만민족들이라고 로마인들이 싫어했는데 저 게르만족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종파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똑같은 종파를 믿고 있네? 그러다 보면 약간 거부감이 덜해지겠죠. 바로 이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하는 이 업적으로 게르만과 로마가 어느 정도 융화될 수 있고 로마인의 거부감이 좀 약화되는 거죠. 로마인들이 게르만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부감이 좀 약화된다는 거예요. 종교상으로 이제 일맥상통하니까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이 클로비스예요. 게르만족들이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로마인들과 이제 융화되는 모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비스는 왕이었는데 그 뒤에 프랑크 왕국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카롤로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궁제라는 사람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궁제는 우리 쉽게 이해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대통령 밑에 누구 있죠? 국무총리 있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왕은 따로 있었는데 실상 모든 실권은 궁제인 카롤로스 마르텔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카롤로스 마르텔이 이룬 업적 중에 중요한 업적이 바로 뭐냐면 732년에 투르 푸아티에 전투. 투르 푸아티에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이 사람의 주요 업적이에요. 이건 또 뭐냐, 그지? 이 투르와 푸아티에는 프랑스 내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이 전투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투를 했다는 것은 누구와 싸웠다는 거죠? 누구랑 싸웠냐면 이슬람 세력과 싸웠어요. 이슬람 세력. 자, 여기서 또 이슬람이 왜 나오냐? 자, 로마가 위치하고 있을 때, 로마가 전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었을 당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조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조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이슬람 제국이 그 페르시아 지역을 대체하게 됐어요. 이 이슬람 제국은 더욱더 번성해지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차지를 해버렸어요. 북아프리카 일대는 원래 로마 영토였잖아요. 그죠? 이 북아프리카 영토를 넘어서서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스페인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서 프랑스 내에 있는 영토까지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 침략을 투르와 푸아티에라고 하는 지역에서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아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승리하지 못하고 이슬람 세력들이 승리했다면 전 유럽이 이슬람 종교화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막아낸 결정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르푸아티의 전투는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슬람으로부터 누구를 지켰다? 유럽을 지킨 사람이 바로 카를로스 마르텔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를로스 마르텔에 이어서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궁제예요. 궁제. 똑같은 궁제예요. 왕은 허수아비고 실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라고 해가지고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해가지고 왕을 몰아내버리고 본인이 직접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이름인 카를로스 이름을 따서 우리 이 부분은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게 돼요. 바로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냐면 바로 교황의 승인을 받아요.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힘을 가진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왕조 개창하는데 누구의 승인을 받았다고요? 크리스트교의 리더격에 해당되는 이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승인이 대체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 유럽은 로마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문명권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후반기에 예수가 만든 크리스트교가 로마 전역에 확산되게 이르렀어요.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전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고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를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은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로마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지만 로마인들의 정신적인 세계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바로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로 게르만족들이 대거 내려오기 시작했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동로마는 나름 유지가 되었지만 서로마는 멸망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서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서로마 황제는 없어진 거예요. 서로마는 나름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서유럽 일대의 대다수의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토교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바로 교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서유럽 일대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프랑크 왕국에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자 했던 이 피핀이 내가 새롭게 왕조를 개창하는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명분. 그 명분을 누구로부터 얻는다? 바로 교황으로부터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럼 교황은 이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왜 인정해 주었느냐? 왜 인정해 줬냐면 뭔가 본인도 필요성이 있었겠죠. 이 당시 교황은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 여러 게르만족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 게르만족들의 약탈, 침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게르만족들이 이 교황은 그럼 왜 무시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게르만족과 로마인들 똑같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지만 종파 교리가 다르다고 했죠. 여기 있는 교황은 로마 카톨릭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럼 게르만족들은 이 교황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을 무시하고 이 교황을 막 죽이려고도 하고 이렇게 약탈하려고 하고 막 침입하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그 이전에는 로마가 통일되고 있었을 당시에는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때마침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프랑크 왕국이 있었죠. 근데 그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가 지금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황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교리를 믿고 있는 이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때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 너는 나를 게르만족들로부터 보호해달라. 이렇게 서로 나름 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교황의 승인으로 이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게 돼요. 그리고 피핀이 이제 궁제가 아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핀의 아들인 카롤로스 대제 때 더욱더 발전하게 돼요. 이 카롤로스 대제는 더욱더 영토를 확장하더니 옛 서로마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마 황제로서 대관식을 갖게 돼요. 이 대관식이라는 것이 즉위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고 난 이후에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지 못하고 망했다고 했죠. 즉 서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마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롤로스 대제가 옛 서로마 영토를 대다수 회복하게 되고 서로마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누가 승인을 하게 되냐면 교황이 승인하게 돼요. 교황이. 이때 피핀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승인한 이유와 이때 카롤로스 대제가 공석인 빈자리였던 서로마 황제로서 카롤로스 대제가 즉위하는 것을 승인한 이유는 똑같은 이유겠죠. 교황이 종파가 다른 게르만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으로서 이 프랑크 왕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카롤로스 대제는 무너졌던 옛 서로마 영토를 대다수 회복하게 되고 빈자리였던 공석이었던 서로마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황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나름 이때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서유럽 일대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카롤로스 대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돼요. 안정을 되찾게 되니까 다시 어찌 보면 문화적 부흥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카롤로스 이름을 따서 카롤로스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뭐냐면 부활 재생이란 뜻인데 원래 로마 문화가 있었는데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이 로마 문화가 약간 좀 쇠퇴하는 시기가 있었겠죠. 하지만 프랑크 왕국 카롤로스 대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기를 되찾고 옛 로마 문화가 부활되었다. 르네상스가 부활이란 뜻이에요. 옛 로마 문화가 부활되었다. 근데 그 당시 왕 이름이 누구냐? 카롤로스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카롤로스 르네상스 시기라고 일컫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세 아들에게 이 프랑크 왕국의 땅을 나눠주게 돼요. 그것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 115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잘 나와 있어요. 카롤로스 대제에 의해서 서로마 영토 대다수가 회복이 되었지만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세 아들에게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라고 해가지고 땅을 나눠주게 되고 그 중에 중프랑크 일부를 동프랑크와 성프랑크가 다시 차지하게 돼요. 그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부 프랑크가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토의 기원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 서유럽 일대가 어떻게 혼돈의 시기를 겪어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이때 게르만족보다 더 위쪽에 있었던 노르만족들이 다시 이동을 해요. 노르만족들이 또다시 남쪽으로 이동해 와요. 자, 노르만은 또 뭐냐? 노르만은 어떤 용어의 합성어냐면 우리 북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놀스죠. 그리고 놀스 게르만의 합성어예요. 게르만족인데 더욱더 북쪽에 있는 애들. 지금 정확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요 일대에 있던 바이킹이라고 부르던 이 노르만족들이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또다시 유럽이 좀 혼돈의 시기를 겪게 돼요.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서로 유럽 일대 알아봤으니까 동유럽 일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